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뉴욕 증시는 ADP 민간 고용이 호조세를 나타내면서 일단 지수들은 1% 내외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좀 대표적인 종목들 빅테크 쪽에서도 전기차, 반도체 쪽도 일제히 좀 약세를 보이면서 오늘 국내 시장에도 아무래도 좀 타격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긴축 우려감에 빅테크도 살짝 밀리고 긴축으로 인한 추가적인 침체 우려감에 또 원자재 쪽도 같이 밀리는 장입니다. 어제 국내도 그렇고 아시아 증권 전반적으로 조금 부침을 겪었었는데 이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좀 살피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장 복기부터 해보죠. 어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권 흐름도 좋지 않았고요. 너나 할 것 없이 유럽도 밤 사이에 좀 좋지 않은 흐름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보시면 일본 니케이, 대만 각권 각각 1.7% 밀려났고요. 중국 상해 종합지수 0.5%, 홍콩 항생이 낙폭이 컸죠. 3% 이상 크게 떨어졌습니다. 장중 낙폭 대비는 되려 줄인 채 마감한 게 이 정도입니다. 홍콩 항생 내에서 금융 섹터 4%, 소재 2%, 산업재도 2%, 섹터별로도 좀 크게 밀려났습니다. 발표되는 중국권, 중화권의 경기 지표가 부진한 것도 영향이 있었고요. 미중 분쟁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취약한 홍콩장이 좀 더 크게 영향을 받았다라고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유럽권으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유로스톡스 50까지 모두 다 큰 폭으로 밀려났습니다. 미국보다 인플레가 더 안 잡히고 있고요. 미국보다 경기 우려가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물가 데이터들 일부 국가는 잡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긴축을 멈출 수 없다라는 게 유럽권의 계속된 의지이고요. 그로 인한 경기 우려감이 나날이 심화됩니다. 자, 유로존 소매 판매가 정체된 채 멈춰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소비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면서 유럽권에 대한 경기 우려감이 커졌죠. 아시아권 그리고 유럽권까지 전반적인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 등이 영향을 줬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표가 부진한 것과 미중 갈등 영향도 있을 거고요. 어제 골드만삭스가 중국 농업은행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은행 지방정부 부채 익스포저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지적한 것도 우리 장에도 그리고 중화권에도 영향을 좋습니다. 어제 국내도 같이 밀려났죠. 양지수 모두 다 하락이었고요. 코스닥 쪽 낙폭이 상당히 큽니다. 2% 이상 밀려났고요. 코스닥 쪽의 하락 종목 개수 보시면 1,300여 개가 넘어가는 어제였습니다. 코스닥 내에서 하락 종목 개수로는 역대 14위 정도 된다라고 시장에서 이야기가 흘러나오네요. 어제는 보시면 우하향하는 흐름으로 속절없이 밀리는 모양이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섹터 종목들이 하락했고요. 그나마 좀 선전했던 쪽을 들여다보니 웬일입니까? 네이버 카카오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동안 많이 빠졌었던 것에 대해서 밸류 부담이 덜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이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언급이 되면서 네이버 카카오가 4% 정도 올랐습니다. 자동차 부품 쪽도 견조합니다. 주도주가 정말 정신없이 바뀌고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 자동차 부품주가 이번 주는 주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대차, 기아 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사들의 어제 선전이 눈에 띄었죠. 성우하이텍은 26%나 급등했습니다. 삼성증권의 자동차 부품사에 대한 증권사 보고서 영향도 상당히 컸던 어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메디톡스도 이 승소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식약처와의 문제 속에서 어제 법원에 속보 소식이 있었죠. 메디톡스의 승소였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그 소식이 나오자마자 메디톡스 차트가 이렇게 뛰어서 6%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시간이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정리를 하고 싶었는데 오늘 방송 준비 시간이 넉넉지 못했습니다. 어제 시장을 좀 압박했던 여러 가지 이슈입니다. FMC 매파 의사록
여전히 알던 내용이었으나 어찌됐건 시장에는 부담이 됐었고요. 그리고 미중 갈등 이슈, 클라우드 컴퓨팅 규제로 미국이 규제 이야기를 꺼내들자 중국에서는 소재 수출 규제로 맞대응을 하면서 갈등이 조금 심화됐죠. 제닛 옐런 장관의 방중 중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 좀 주목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골드만삭스의 중국은행 투자 의견 하향과 중국의 부양책, 좀 시장을 끌어줄 만한 강한 부양책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그에 대한 실망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발 매도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새마을금고의 중앙회가 갖고 있는 예치금을 지금 새마을금고의 뱅크런이 발생할 위기다 보니까 그것을 주식을 팔아서라도 현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좀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시장의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체크 정도만 하시죠. 정확한 금액이나 규모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시장에 이런 얘기가 있다 정도로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챗 GPT 이용자 감소가 반도체 섹터에 영향을 줬던 어제였습니다. 챗 GPT에 대한 관심도가 확 올랐다가 지금 조금 주춤하고 정체되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 전반에 조금 악재성 이슈로 작용하며 이날 미국장에서도 그리고 어제 국내장에서도 영향을 줬던 바 있죠. 자, 그리고 GS건설 검단 아파트 싹 다 부수고 짓는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자금적인 부담 등이 나왔고요. 이로 인해서 건설 쪽에 PF 우려감이 좀 확산됐습니다. GS건설 20% 정도 어제 급락으로 진행이 됐죠. 사실 이슈가 나왔던 당일에는 크게 밀리지 않더니 어제장엔 심리가 조금 꺾이면서 낙폭이 컸습니다. 시간 외에서는 스레드가 출시되고 7시간 만에 가입자 1,000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러면서 관련주로 와이즈버스와 모비데이즈 등의 종목이 시간 외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어제장 한판 정리였습니다. 자, 이번 주는 자동차 부품주가 굉장히 선전했죠. 현대차 그룹의 실적을 앞두고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판매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여전히 좋다라는 점. 현대차 그룹뿐만이 아니고 GM, 포드 혹은 폭스바겐 이런 볼보 쪽도 판매량이 꽤 많이 찍히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다 보니까 자동차 소부장단의 종목들의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현대차, 기아 어제 양호했고요. 좀 큰 종목들도 잘 버텼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 쪽이요.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차량 경량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면서 에코플라스틱도 7% 정도 올라갔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내연기관차보다 부품 수가 줄었음에도 전기차는 굉장히 무겁죠. 무거우면 연비가 떨어지고 탄소 배출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장기적으로는 완성차 업체들은 차 무게를 단 1kg라도 줄이는 데 집중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접착제까지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량화에 대한 이야기도 자동차가 관심 받을 때는 한 번씩 거론이 되니까요. 관련한 종목들, 소재 쪽의 변화를 본다면 에코플라스틱이나 혹은 알루미늄 관련 쪽을 체크하셔야겠고요. 자동차 시스템, 부품 시스템에 대해서 설계 변화가 있을 거라면 또 그런 쪽의 종목들을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주도주가 계속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자주 보여드렸던 주도주 순환 두더지 게임 그림이죠. 배터리나 덴탈, 엔터, 반도체, 전력 계속해서 시세를 좀 내는 쪽도 있고 짧게 치고 빠지는 쪽도 있습니다. 이번 주는 자동차 부품 쪽에서 치고 나오네요. 사실 처음에는 반도체, 배터리, 엔터, 자동차 이렇게만 둘 수 있었는데 하나 둘씩 두더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을 뒀다가 빠지는 섹터가 늘어나고 있는 게 될 텐데요. 조만간 두더지 사이즈 작아지면서 더 많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좀 치고 빠지고 흐름을 하다 보면 내가 마치 천하제일 단타대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인가 착각이 들만 합니다. 일전에 저희 출연자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좋은 섹터에 좋은 종목에 좀 느긋이 앉아있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문득 그것도 스쳐 지나가네요. 물론 그건 중기적인 포트를 짜시는 분들에 한해서일 거고요. 중장기적 포트 속에 또 단타로 대응하는 것도 분명 일부는 넣고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일정입니다. 월화수목이 지났네요. 어제 신규 상장했던 이노시뮬레이션은 장중 199%까지 뛰었다가 공모가 대비 133%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일정은 당연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실적이 중요하겠죠. 더 중요한 건 실적 발표하고 나서 앞으로 향후 전망에 대한 코멘트가 어떻게 나오는가일 겁니다. 반도체 업턴에 대한 신호가 있을 것인지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밤에 이제 미국의 고용 동향 보고서가 나올 건데요. 미국에서 이 밤 사이에 지금 고용 관련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나온 뒤라서 이 내용도 연결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제닛 옐런 재무장관 중국 방문 속에 미중 관계 개선에 대한 이슈가 있을 것인지 계속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에서 나온 소식들입니다. 여전히 고용과 경제가 강하다라는 걸 확인받았습니다. ADP 비농업 고용 보시면 예상 대비해서 2배 이상입니다. 49만 7천여 개. 7월 이후 최대폭 증가고요. 레저나 접객, 건설, 운수 부분에서 고용이 가장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깜짝 고용이 나온 거죠. 고용이 여전히 엄청나게 강하다라는 거였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직전 대비해서 소폭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20만 건 초중반이란 것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업수당이 낮은 수준, 고용이 탄탄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졸출 보고서입니다. 채용 공고가 3월 이후 2개월 만에 적은 수준을 나타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여전히 1,000만 건 언저리에 있기 때문에 고용이 좋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쪽 고용을 보고 나서 서프라이즈 당하고 나니 다른 쪽 고용에 대해서도 고용이 강하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붙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월가에서는 노동시장의 강세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다라는 코멘트가 나오기도 했고요. 서비스 PMI나 무역 적자 데이터를 봤을 때는 지금 경제는 꽤 탄탄하다. 거기에 고용도 좋다. 그러면 결국 자극되는 게 있겠죠. 바로 연준의 긴축 움직임이 되겠습니다. 연준은 계속해서 올해 2번 올릴 거야 했으나 시장에서는 에이 설마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2번 올릴 거야로 가는구나라는 느낌입니다. 일단 2년물 국채금리가 장중에 16년 만에 최고치 기록했고요. 10년물 국채금리도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긴축을 좀 자극하는 모양이 나타났죠. 의사록 공개와 강한 고용이 연준의 긴축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라는 겁니다. CME 페드워치상 확률을 봤더니요. 7월 FOMC에서 25bp 인상 확률이 나날이 올라갑니다. 60%대에서 88% 그리고 오늘은 92%를 기록했습니다. 거기다가 올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싹 사라졌어요. 이번에 7월에 25bp를 올리고 11월과 12월 중에 25bp 인상 확률 기존에 10%대였는데 이제 30%에서 40% 사이대로 상승폭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댈러스 연은 총재 로리 로건 총재가 강한 노동시장은 보다 제한적인 통화 정책을 요구한다라고 긴축에 숟가락 얹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는 또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줬네요. 자, 이러다 보니 뉴욕장이 내려갔습니다. 3대 지수 그리고 러셀 2000까지 모두 다 떨어졌어요. 흐름은 명확합니다. 노동시장 과열 데이터 보자마자 국채금리가 올라갔고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11개 업종 모두 다 떨어졌다라는 게 눈에 띄었고요. 그중에서도 낙폭이 조금 있었던 것은 에너지와 소재 쪽입니다. 긴축 이슈, 경기 수요 둔화 이슈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났는데 그나마 이 장 후반대에서 낙폭을 줄였던 것은 그래 긴축을 할 만큼 경기가 지금 꽤 괜찮구나 해서 침체 우려를 지웠기 때문에 낙폭을 줄였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그래도 빠질 때도 역시 빅테크인가 싶어요. 오를 때는 강하게 올라가고 빠질 때는 덜 빠지는 느낌입니다. 애플은 오늘 상승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빨간불을 상승불을 켜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테슬라는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엔비디아도 0.5%로 비교적 낙폭이 조금 제한되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자율주행 이슈가 속속 들리고 있네요. 뉴스적인 측면에서 체크를 해본다면 폭스바겐이 오스틴에서 7월 말에 자율주행차를 테스트한다라고 합니다. 7월 말이면 이제 곧이죠. 모빌아이와 개발했던 전기밴 10여 대를 2023년 올해 연말까지 배치해서 전체 타고 다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어제 중국에서 세계 인공지능 개발자 회의, 대회 이런 데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거기서 낸 코멘트입니다. 올해 안에 완전 자율주행을 구현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인간 개입이 없는 레벨 5의 완전 자율주행이요. 미국 도로에서 이미 테스트를 마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도 과거에 그의 발언을 시인했죠. 과거에 내가 이런 비슷한 얘기 했는데 안 맞을 때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몹시 근접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율주행 레벨은 이렇게 5가지로 나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한 레벨 3 정도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바로 연말까지 레벨 5로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자율주행 쪽에 자극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들은 이 정도 체크가 가능할 것 같아요. 6월 30일경부터 자율주행 뉴스가 조금씩 나와서 그때 같이 정리를 해드렸던 바가 있었습니다. 현대차, 폭스바겐이 운전기사 없는 AI 대중교통 시대를 앞당기겠다 뭐 이런 뉴스 등이 보도가 되기도 했었죠. 소프트웨어 측에서 그때 당시에 현대 오토에 말씀을 드렸었고 MC넥스 혹은 칩스앤 미디어 아니면 카메라 모듈 쪽 그리고 기판 쪽까지 자율주행만 놓고 봐도 체크해볼 만한 전장 부품사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산업 뉴스로 가기 전에 HBM 이슈 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조를 투자해서 HBM 생산 능력을 2배 끌어올리겠다. 그래서 이미 발주를 했다라는 업계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AMD가 삼성도 HBM 공급을 늘려달라라고 요청을 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GPU 수요가 폭증하고 HBM이 부각되자 TSMC 패키징으로만은 감당이 불가해지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이 가능성이 거론이 왔었고 실제로 이뤄지네요. 삼성으로의 공급량 조금 늘려달라라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 와중에 삼성의 경계현 사장은 삼성의 HBM 점유율이 50% 이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확인이 좀 필요해 보이죠.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은 일단 작년도 기준이긴 합니다만 HBM 점유율 SK하이닉스가 50%, 삼성이 40%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이 멘트가 나오고 나서 시장은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수치는 조금 더 명확히 지켜볼 필요 있겠습니다. 자, 어제는 챗 GPT 관련한 이슈, 미중 갈등 이슈로 반도체 쪽이 좋지 못했었죠. HBM 관련주가 모두 다 큰 폭으로 밀렸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좀 올라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낙폭도 크게 반응을 보여줬어요.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무려 17%나 빠졌네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슈들이 장기적으로는 이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어제의 하락이 또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마음 급하게 먹을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매수 기회가 되는지 잠시 후에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체크 뉴스입니다. 매파적인 연준과 새마을금고 이슈 등이 부각되면서 국내에서 경기 우려감이 있을 때 이런 쪽 슬픈 호황 얘기가 나오죠. 고려신용정보, 추심 쪽의 종목들 단기 트레이딩 정도로 만약 시세 보인다면 체크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뉴스로는 캐나다 LG엔솔과 스텔란티스 합작사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라는 얘기 있었고요. 인도가 중국처럼 인프라를 갖추려면 1경 4천조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2047년까지요.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이게 필요해서 그걸 어디다 쓰나 보면 고속도로 늘리고 항구 처리 능력을 키우고 철도를 더 깐다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트레이딩 쪽에 에서는 이런 쪽의 종목들 재건이나 이렇게 인프라 투자할 때 관심 두게 되고요. 철도 쪽 얘기가 나왔으니 현대로템도 관심권역에 넣어야 될지 궁금합니다. 자, 에코프로비엠이 나트륨 배터리 이야기 꺼내자 시간외에서 애경케미칼이 올랐고요. 미중 갈등 속에 주요 광물 통제 얘기가 나오니까 그 관련한 종목들을 체크는 해뒀습니다. 어제는 이 게르마늄이나 갈륨, 히토류 쪽보다는 아르곤가스, 게르마늄, 갈륨을 대체하는 쪽으로 좀 주목을 받으며 풍국주정이 급등을 했었는데요. 이쪽은 변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굳이 관심을 둬야 될까 싶기도 하네요. 앞서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이슈도 까먹지 마시라고 한 줄 더 넣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들 들여다봤고요. 오늘은 사실 이 내용 다
덮어버릴 만큼 중요한 네. 키워드는 사실 삼성전자죠. 네, 오늘 삼성전자, LG전자가 2분기 잠정 실적을 내면서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삼성전자 한번 집중 브리핑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올해 상반기에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12조 3천억 원 가량의 순매수 규모를 나타냈는데요. 그 중에서도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순매수액이 12조 788억 원을 기록하면서 이 비중이 98%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상반기에 코스피 시장에서는 거의 삼성전자만 샀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올해 상반기에 이 삼성전자를 10조 원어치 이상 순매도한 것과 정말 다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연초에는 50% 아래였던 외국인들의 이 보유 지분율도 52% 이상을 훌쩍 넘은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상황은 2021년 초부터 작년 말까지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 때문에 외국인들이 반도체 업종에서만 32조 원 정도를 순매도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그래도 업황이 상반기에 바닥을 찍었고 하반기부터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순매수세로 전환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도체주에 대한 과매도를 되돌림한 것으로 보여서 증권가에서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맥락을 보자면 메리츠 증권에서 올해 외국인들이 반도체주의 순매수액이 13조였는데 그런데 앞서 봤듯이 32조 원어치를 순매도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에 절반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은 반도체 업황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라는 기대보다는 과거 수준으로의 수급 회복의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래도 외국인들의 러브콜에 힘입어서 최근에 또 52조 신고가를 찍었고요. 그러면서 증권가에서는 다시 또 8만전자, 9만전자, 10만전자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작년 말에 5만 5천 원 정도였던 주가가 쭉 그래도 올라왔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뭐 7만 원의 벽에 부딪혔다가 또 뭐 5만 전자, 6만 전자 또 떨어졌다가 이러한 모습이 반복되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에 힘입어 7월 4일에 7만 3,600원을 장중에 찍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일단은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7만 1,600원으로 어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일단 올해 들어서 한 30%가량 주가가 상승한 상황인데요. 오늘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하반기 전망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앞으로 주가 향방도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일단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에 대한 전망치들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FN가이드에서 지금 증권사들의 컨센서스에 이제 평균을 내보니까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가량 감소한 61조 8천억 원 가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상당히 일단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98%가량 급감한 수치가 예상되면서 14년 만에 거의 뭐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일단 그래도 나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최근 한 달 사이에 이 영업이익 자체에 대한 전망치가 그래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한 28%가량 늘어났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침체 여파가 상반기 내내 지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부문의 직원들의 성과급이 급감했다라는 걸 보면서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이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만 그래도 증권가에서는 2분기에는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앞으로 반도체 업황에 대한 회복에 기대를 둘 수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업황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의 전망치가 올라갔기도 하고 1분기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감산을 선언했죠. 그러면서 반도체 재고 줄이기에 동참을 했습니다. 또 최근에 미국에서 마이크론이 1분기 호실적을 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또 하반기에는 AI 칩에 탑재가 되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까지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증권가에서는 하반기가 본격적인 실적 개선의 시기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4분기부터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등 여러 업체에 이제 본격적으로 HBM3를 공급할 것이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HBM3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AI 서버에 탑재가 되고요.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 대비해서 5배에서 6배가량 가격이 높기 때문에 수익성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5년 동안 AI 서버 시장의 연평균 성장
성장률도 25%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의 D램 수익성 개선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DB금융투자에서는 하반기부터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 자체가 공급자 우위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실적 개선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은 8조 6천억 원에서 내년에는 25조 6천억 원까지 성장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민용 앵커가 짚어주셨는데요. 글로벌 HBM 시장의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SK하이닉스가 50%, 삼성전자가 40%로 SK하이닉스가 일단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 측에서도 여러 가지 투자를 늘리고 일정들을 계획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업계 1위를 탈환하겠다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가 천안 캠퍼스 쪽에서 일단 라인 증설 장비를 발주한 상황이고 이게 기존 대비해서 2배 가까이 큰 규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대비해서 훨씬 더 높은 기술력을 좀 밀어붙이고 있는 삼성전자가 될 텐데 지금 SK하이닉스 쪽에 HBM3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올해 중으로 이르다면 올해 중으로 AMD나 엔비디아 쪽의 샘플을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D램의 매출 비중에서도 이 HBM3가 차지하는 부분이 내년에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3분기에 또 기대할 만한 모멘텀이 바로 신제품의 출시가 될 텐데요. 오는 26일 오후 8시에 서울 코엑스에서 갤럭시 언팩 2023이 개최가 됩니다. 갤럭시 언팩 행사가 서울에서 개최가 된다, 한국에서 개최가 된다라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이번에는 아무래도 국내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문구도 한글로 이렇게 적혀 있고요. 뭔가 좀 서울의 특징을 담은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제품 갤럭시 Z 플립 5가 출시가 될 예정인데 시기를 기존 대비해서 2주 정도 앞당겨서 아무래도 이미 폴더블 폰을 내놓은 구글이나 화웨이를 견제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9월에 있을 아이폰 15보다 먼저 출시를 하면서 확실하게 좀 판매량을 먼저 끌어올리겠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작 U자 힌지에서 이번에 물방울 힌지로 탑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힌지의 주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3분기에 신제품 출시 효과를 온전히 반영을 할 수 있겠죠. 신제품이 나오고 나면 보통 3개월 정도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7, 8, 9월 동안 판매량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실적에 대한 부진, 그 우려를 씻어내겠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모두가 알고 있지만 일단 또 뚜껑을 열어보고 하반기 전망이 어떻게 나오는지 오늘 여러 가지 이슈들 체크해 본다면 앞으로 삼성전자의 주가에 대한 향방도 체크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반기에는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실적 아마 장 전에 나올 겁니다. 나오는 즉시 저희 쪽에서 또 전화 연결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실적에 대한 해석까지 같이 저희 방송 보시면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오늘 집중적으로 다뤄볼게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금요일인 것도 감안하고 전략을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장의 2% 이상의 코스닥 하락은 조금 뼈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우하향으로 결국 끝이 났어요. 좀 속절없이 당한 느낌인데 이게 올라갈 때는 그냥 2%가 대수롭지 않은데 떨어질 때 2%는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시장 그동안 일정 부분 이익을 챙겨놓자라고 현금을 좀 챙겨놓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이 좀 빛을 발할 때인가요, 이제? 네, 저는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이럴 기회가 분명히 올 거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기회가 온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상보다 이상으로 악재들을 그냥 밟고 올라서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일단 어제 자체 하루만 봤었을 때 너무나
지루하고 피곤하고 그냥 보는 게 짜증날 정도로 그냥 계단식으로 쭉 밀려버렸던 그냥 하루였던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악재들이 그냥 복합적으로 나오는 하루가 보통 있었습니다. 이제 이전에도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이 한 번에 빵 터졌던 하루가 있었고 비슷하게 이제 영향이 좀 있었는데 일단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계속 이어지다가 이제 어느 정도 현물로 교체를 할 시기에서 악재들을 만났고요. 그 악재가 이제 기관들의 좀 순매도세까지 더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범위는 일단 기관의 현물 매도세가 너무 컸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보통 이제 많이 상승했었던 그간의 주도주에서 매물이 좀 많이 나왔고요. 여러 가지 저평가 부분이었었던 자동차 쪽에는 또 어느 정도 일정 수급을 보여주면서 이제 섹터별로 자동차 들고 있으신 분들은 또 환희를 하셨고요. 그간 이제 워낙 서름이 많았었던 그런 이제 섹터였기 때문에 그만큼 좀 울분을 풀었던 하루였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꼭 견고했었으나 하이닉스나 기타 여러 가지 최근에 많이 올랐던 그런 기업들이 빠졌었던 하루였었는데 이 부분들을 분명히 일정 수치 이상으로 돌릴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충분하고요.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미국 시장도 그렇고 한국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이 애플이 빠지지 않는 이상 미국 시장은 견고할 거고요.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빠지지 않는 이상 계속적으로 견고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 또 이제 현금 이제 수익은 매도를 한 이후에 해야 수익을 챙긴 거지 어제 만약에 좀 하락분이 굉장히 심했다라고 하면은 여태까지 플러스였던 거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챙길 때는 챙겨놓고 또 한 번의 기회를 노리셔야 된다는 말씀 계속 강조를 드리고요. 현금 챙겨놨던 거 아마 오늘 다음 주까지 해서 어느 정도 쓰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 한 번의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2% 하락 충분히 있을 수도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차라리 한 번에 악재 다 얻어맞고서 밟고서 올라가는 게 훨씬 더 매력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제 떨어졌던 이유들이 꽤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PF발, 새마을금고발 이 악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 루머죠. 일단 루머로 확인이 되는 것 같은데 매번 망한다 그러면 안 망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여러 가지 악재 지금 이제 뭐 매파 의사록, 미중 갈등, 새마을금고, 챗GPT 이용자 감소 이제 이런 이제 부분들이 좀 있는데 걱정되는 부분은 또 챗GPT 이용자 감소는 사실 조금 걱정이 될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야 되는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 경쟁자들도 분명히 나오고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시장이 그냥 열어져 가는 그런 상황이겠지만 분명히 이제 단기간 악재로 받아들이기 가장 좋은 요소가 이용자 감소 혹은 이제 광고 매출 감소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뭐 단기간 악재는 맞지만 단기 악재. 네. 계속적으로 이제 이제 뭐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 만한 요소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금리 인상은 버틸만 하고 경제가 괜찮으니까 금리를 인상을 하는 거지 가장 조심해야 돼. 정말로 이제 매물을 계속적으로 출회가 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코멘트가 나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정말로 조심하셔야 되는 거지. 지금 금리 인상 시기에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만큼 경제가 강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받쳐주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에 대한 부담을 오히려 덜었다라고 받아들이는 시각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뉴욕장이 낙폭을 줄인 거겠죠. 자, 그렇다면 말씀 주신 대로 현금을 조금 일정 부분 갖고 있다면 이 반도체 쪽에 써봐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쪽에 써야 될까요? 어제 좀 많이 밀렸잖아요. 네, 어제 많이 밀렸던 종목들 중에서 좀 과대 낙폭주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까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많이 밀렸는데 결국에는 찰실현 매물이 강하게 나왔다라는 건 그만큼 수급 공백 사이에서 다시 기술적인 반등과 함께 이전에 올랐었던 요소들에 대해서 다시 시장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즉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 대해서 너무 이제 걱정하시기보다는 일단은 어차피 나올 거 이제 이 부분만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아마 오늘 어느 정도 일부분 회복하는 모습도 보여줄 것 같기 때문에 반도체와 그다음에 2차 전지, 자동차 사실 지금 주도주 빼면은 너무나 재미없기 때문에 주도주 위주의 좀 포트폴리오 구성이 좀 필요하고요. 이 다음에 그 안에 조금씩 트레이딩 하시는 부분들까지 고려를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굳이 소외주 예를 들어 뭐 지금 당장 뭐 화학이나 이런 기타 종목군의 컨텐츠 쪽에 컨택을 하시기보다는 지금 기술
지수를 끌어올렸던 요소들 사이에서 컨택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사이는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셋 중에 세 포트로 일단 메인 포트를 구성해 놓는 게 가장 좋을 거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랑 부품주 어제 흐름이 그래도 시장에서 좋았던 쪽은 이쪽으로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저희 6월 1일부터 진만쌤과 얘기했던 종목이었죠. 화신, 성우하이텍, SL 그리고 서현이화까지였습니다.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 보유일까요? 아니면 이것도 쌤 최근에 이제 얘기하시는 게 이익 났을 때 좀 챙겨보자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챙길까요? 네, 슬슬 챙기실 때가 되긴 했던 게 현대차가 매번 21만 원? 이때 가면은 폭삭 주저앉았는데 또 이번에 또 사실 실적 발표 이후에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매번 실적을 증명했어야 됩니다. 매 분기마다 역대 최고 실적을 냈지만 주가 같은 경우 20만 원, 21만 원, 22만 원 요 사이에서 매번 좀 고배를 마셨었는데 이번에도 사실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다음 분기에 대해서 또 한 번의 실적을 증명을 해야 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 실적 발표 이전까지는 자동차 부품주들의 흐름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는 있으나 그 끝이 거의 다 도래를 했다라고 좀 코멘트 드리면서 보유자분들께서는 이번에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현대차가 22만 원을 돌파해서 23만 원, 24만 원 가게 되면은 당연히 달라지겠지만 그 부분들을 노리는 것보다 지금은 사실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와 있었던 구간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만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 막 현대차 좋을 거요라고 해서 맹신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장에 맞춰서 대응하시면서 분명히 위에서 팔면 싸게 살 수 있을 만한 기회가 또 한 번 주어지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서 조금씩 이제 뭐 하루에 10%씩 조금씩 매도를 하시면서 현대차 실적 발표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 비중을 줄여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적 발표 이후에 흐름 자체가 매번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확 올랐다가 그날 당일날 이제 윗골이 남기고 다 빠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일날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흐름을 지켜보자. 그렇기 때문에 부품주들도 마찬가지로 그 전까지는 흐름이 괜찮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현대차 모아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관계없는 거죠? 사실 장기적이라는 게 어떤 부분 좀 이제 롱텀으로 갖고 연 단위로 연 단위로 모아가시는 사실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매번 현대차 같은 경우 이제 밑에 GM, 포드, 이제 전기차, 이제 신생 업체들과 계속적으로 점유율 싸움을 해야 되는 구간이 사실 지금은 선두 주자로 나서 테슬라와 마찬가지 비슷하게 선두 주자로 나서고 있는 건 맞는데 매분기 증명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거고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독과점 내에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결국에 사이클 산업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 같다라고 다신할 수 있겠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전통의 강자들이 시장에 뛰어들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매번 점유율과 매출과 영업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굉장히 좀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어려운 섹터이기 때문에 저는 장기 투자로는 조금 적합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중기 혹은 단기적 측면에서 계속해서 이익이 날 때 챙기고 또 관심을 갖고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을 하겠다. 네, 뭐 한 20만 원이 깨지게 되면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2만 원 근접하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 10% 내외의 구간에 좀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세하게 매매적 측면까지 오늘은 좀 도움을 받아봤고요. 오늘 앞서 살짝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짤막하게 뭐 한두 줄로 정리를 해보죠. 삼성전자 오늘 실적 나올 겁니다. 일각에서는 못 나오면 못 나오는 대로 진짜 바닥이다. 그래서 오를 거라 그러고 잘 나오면 잘 나와서 와 이제 업턴한다라고 해서 또 오를 거다 이러는데요. 네, 사실 해서 이제 실적이 얼마만큼 나오는지가 중요한 것보다는 시장이 이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 주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너무나 안 나오면 이거 봐 어차피 안 나올 거로 예상이 됐는데 이제 너네 앞으로 좋아질 거잖아라고 해서 오를 수가 또 있고요. 일단 결국에는 저는 정리를 해보자면은 시장에서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다라고 좀 코멘트를 먼저 드리면서 일단 삼성전자가 좋아도 좋을 거고 나빠도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주가 자체가 7만 원 중반대에서 계속 지금 며칠 외국인들 강한 매수세가 동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 버텨줘야지만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좋을 거고요. 이래 이제 낙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실적에 대해서 뭐 2,500억이든 5,000억이든 영업이익이 7,000억이든 상관보다는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요소들이 저는 시장이 우호적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 실적 발표 이후의 흐름이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좀 코멘트 드리면 사실 외국인들이 워낙 많이 사가지고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겠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나오기에는 너무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수에 있었던 평균 단가 그리 높지 않다라는 점에서 일단 추가적으로 상승보다는 횡보장이 이어질 것 같다. 사실 72,000원, 73,000원에서 75,000원 정도 사이에서만 지지만 해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그 밑에 하위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순풍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 잘 버텨주길 바라는 하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삼성전자에 뭐 주력해서 열심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유튜브 채팅창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뉴진스가 컴백한다. 오늘 컴백 얘기를 또 해주셨네요. 뉴진스 컴백 관련해서 엔터주 얘기 이틀 전에 했으니까요. 체크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진마스픽으로 가겠습니다. 열어보시면 폴더블 폰 출시 임박. 앞서 수정 앵커가 얘기를 해줬어요. 언팩 딱 써있기도 했었는데 관련주 언제나 힌지 쪽 얘기 나오잖아요. 네. 당연하죠. 이제 일단 물방울 힌지가 일단은 우선적으로 네. 나오기 때문에 관련해서 일단 흐름 자체가 어제도 사실 나쁘지 않았던 흐름을 보여줬던 게 폴더블 쪽이기 때문에 사실 워낙 이제 고점에서 꺾였던 섹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기술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어떤 종목들을 갖고 와봐야지 괜찮을까라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일단 폴더블 쪽이 그나마 조금 섹터별로 해서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언팩 행사 이전 맞춰서 뭐 두 종목 한번 코멘트 드리면서 조금의 시세를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KH 바텍과 세경 하이테크 두 종목 코멘트 드리면서 언팩 행사 전후로 해서 한 번 정도 시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26일 이전에 한 번 정도 강한 시세가 나올 것 같고요. 폴더블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 커질수록 분명히 그 시세가 조금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단기 이벤트에 맞춰서 사전적으로 한번 매수해 보시는 전략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언팩 행사 이전에 시세가 나왔을 때는 매도하는 전략 가져가면서 분명히 폴더블 판매량 따라서 좀 추가 시세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까지 잘 챙겨주지 않는 면이기 때문에 보통 재료 소멸로 많이 빠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이전에 한 번 정도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은 그래서 종목명을 얘기 안 해주셨어요. KH 바텍이랑 세경 하이테크 두 종목 이제 코멘트 드렸었는데 이제 외국인들 매수세도 계속 동반이 되고 있고요. 어제 빠진 부분들에 비해서 좀 덜 빠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힘을 좀 많이 모아서 이런 부분들이 한 번 정도 위로 올라가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좀 이벤트 이제 출시되고 나면 또 이벤트 재료 소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좀 관심을 가져보자 전략을 챙겨주셨네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한 주간 고생하셨습니다. 진만쌤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